안녕하세요. 13단원인 The Molecular Basis of Inheritance를 주제로 공개 강의를 맡은 선동민입니다. 네, 목차는 단원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DNA가 유전 물질인지 어떤 구조인지 어떻게 복제되는지 알아내는 데 필요한 실험들을 잘 인지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DNA가 복제될 때 어떤 과정으로 복제가 되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안다면 이 단어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DNA가 유전 물질인지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알아볼까요? DNA가 유전 물질로 언급된 것은 모건이 유전자가 염색체 일부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발언으로 DNA와 단백질이 유전물질 후보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단백질이 유전물질 후보로 더욱 유력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유전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험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 실험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피스의 형질 전환 실험입니다. 유전물질이 형질 전환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용하여 그리피스가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여기서 형질 전환은 외부 DNA가 세포로 도입되어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변화시키는 현상입니다. 그리피스는 세균을 이용한 실험을 합니다. 여기서 S형 균주와 R형 균주를 이용합니다. S형 균주는 피막을 가지고 있어서 생명체 안에 들어갔을 때 면역 반응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생명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R형 균주는 면역 반응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래서 S형 균주를 그냥 넣으면 쥐는 죽었고 R형 균주를 넣으면 쥐는 삽니다. 그리고 이제 열 처리를 한 S형 균주를 넣어줍니다. 세균 같은 경우에는 열 처리를 하면 대부분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는 죽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 처리한 S형 균주와 R형 균주를 섞어서 같이 넣어줍니다. 그렇다면 쥐는 어떻게 될까요?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열 처리한 S형 균주와 R형 균주는 각각 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가 죽지 않았을까요? 실험 결과 쥐는 죽었고 죽은 쥐를 분석한 결과 살아있는 S형 균주가 나왔습니다. 이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살아있는 R형 세균이 죽은 S형 세균의 유전물질에 의해 S형 세균으로 형질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유전물질이 형질 전환을 일으킨다는 것 또한 알아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전물질이 DNA인지 단백질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냥 유전물질이 형질 전환을 일으킨다 이 정도만 아는 상황인데요.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을 밝혀낸 실험이 있습니다. 바로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알기 전에 박테리오파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테리오파지가 세균에 부착이 되고 박테리오파지의 유전물질을 세균 내부에 주입을 해서 세균 내부에서 복제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테리오파지가 세균 내부에 주입하는 유전물질이 어떤 것이냐인 것이죠. 이를 알고 싶어서 이런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한 겁니다. 네, 그래서 허쉬와 체이스는 박테리오파지를 방사성 동위 원소 인과 황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DNA, 황은 단백질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이미 그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지를 35황에 배양을 시킨 후에 세균에 감염시킵니다. 감염시킨 후 세균 세포와 파지를 분리하기 위해 믹서를 이용하고 세균 침전을 위해 원심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침전물과 상층액의 방사능을 측정합니다. 여기서 침전물은 세균 세포와 내용물을 의미하고 여기 세균 세포와 내용물이요. 상층액은 파지 단백질을 의미합니다. 이 실험 결과 상층액에서 방사능이 측정되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백질은 유전물질로 세균세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백질은 유전물질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 실험은 파지를 32 이내 배양시킨 후 세균에 감염시킵니다. 나머지 과정은 첫 번째 실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 세균 세포와 내용물을 의미하는 침전물에서 방사능이 측정되게 됩니다. 이 침전물에서요. 이를 통해 DNA가 유전물질로 세균 세포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실험을 통해 DNA가 유전물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실험 외에도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추가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샤가프의 법칙으로 알고 있는 샤가프를 통해 얻은 증거입니다. DNA의 염기 구성이 생물 종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DNA가 유전물질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한 종에 대하여 아데닌 수와 티민 수가 같고 구아닌 수와 사이토신 수가 같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뉴클레오드타이드 염기의 비율이 특이한 규칙성을 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샤가프의 법칙을 통해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DNA가 유전물질인 것을 알았으면 DNA는 무척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DNA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DNA의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또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DNA가 이중나선 구조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이는 왓슨과 크릭이 알아냈고 프랭클린의 이제 X선 회절 사진을 이용해서 이중나선 구조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런 이중나선 구조를 띠고 있는 DNA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염기 서열이고 인산과 당은 이 염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를 안쪽으로 하고 당과 인산이 이를 보호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기요, 이렇게요. 그리고 앞으로 많이 배우게 될 DNA 복제를 하면서도 계속 나오는 이제 3'과 5'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당이 있는 탄소의 번호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가닥의 3'과 5'의 위치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두 가닥이 서로 평행한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역평행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는 역평행 구조다. 이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NA에는 염기가 네 종류가 있지만 이 염기로 이루어서 만들어진 폭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퓨린과 피리미딘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퓨린은 고리가 두 개고 피리미딘은 고리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염기 서열은 항상 퓨린 피리미딘 배열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데닌과 구아닌이 퓨린이고 티민과 사이토신이 피리미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데닌은 티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만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샤가프의 법칙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DNA가 유전물질로 여겨지는 과정과 DNA의 구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이 단원의 핵심이죠. DNA 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DNA가 어떻게 복제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DNA 복제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보존적 모델, 그리고 반보존적 모델, 분산적 모델이 있습니다. 보존적 모델은 그림과 같이 DNA가 새로운 가닥에 대한 주형으로 작용 후에 다시 재결합하는 것이고 반보존적 모델은 두 가닥으로 분리되고 각각이 이제 주형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산적 모델은 두 개의 각 가닥은 혼합되어서 이제 새롭게 합성된 분자 모델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델들 중에서 정말로 DNA가 복제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웨셀슨과 스탈이 실험을 합니다. 여기서도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였는데요. DNA 염기 서열에 질소가 상당히 많아서 방사성 질소를 사용하였습니다. 세균을 15질소가 포함된 배지에서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14질소가 포함된 배지로 옮겨서 복제를 진행시킵니다. 두 번의 복제를 진행하는데 각각의 복제 후에 DNA를 원심분리합니다. 원심분리 후의 결과는 무게에 따라서 다른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실험에서 나온 결과값과 각 모델별 이론값들을 비교한 결과 DNA 복제는 반보존적 모델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복제 후에는 15질소와 이제 14질소만이 지정하는 위치에만 DNA가 존재하고 두 번째 복제 후에는 이 그림에서와 같이 복제가 되어 이제 15질소, 14질소 그리고 14질소, 14질소의 위치에 DNA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와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DNA가 반보존적 모델을 따른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DNA가 어떻게 복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DNA 복제는 시작, 신장, 종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초점을 두고 보야 할 부분은 이제 시작과 신장 단계죠. 그래서 시작부터 알아보겠습니다. DNA 복제의 시작은 복제 원점에서 시작합니다.
복제 원점에서 DNA가 두 가닥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제 원점의 양끝 Y자 모양으로 생긴 부분이 복제 분기점입니다. 여기가 복제 분기점이에요. 이러한 복제 분기점이 이제 점점 옆으로 이동하면서 DNA 복제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러한 복제 분기점에서 DNA 복제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복제 분기점에서 이중나선을 풀어주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를 헬리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DNA 복제를 위해서는 DNA가 단일 가닥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DNA 단일 가닥이 다시 이중 가닥이 되는 것을 막는 단백질을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죠. 그리고 복제 분기점 앞쪽에 과한 꼬임을 막는 효소는 이제 DNA 회전 효소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프라이메이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DNA 복제를 할 때 RNA 프라이머가 있어야만 복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가 없으면 DNA 복제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를 합성하는 것이 프라이메이스라는 효소이기 때문에 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시작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복제 원점과 복제 분기점이 무엇인지, 헬리케이스와 단일가닥 결합 단백질, 프라이메이스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다시 복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신장 단계입니다.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제 시작 단계 이후에 DNA 복제를 하여 길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장 단계에서는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연속적으로 합성되면서 진행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합성은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진행되는데요. 주연 가닥의 염기에 상부적인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씩 연결되는데 이때 DNA의 두 개의 인산기가 피로인산 분자 형태로 떨어지고 피로인산 가스 분해 효소에 의해 두 개의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면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DNA 중합 효소가 중합 반응을 하여 DNA 복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DNA 중합 효소가 합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머와 주연 가닥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DNA 복제의 방향입니다. 이제 새롭게 복제되는 가닥,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에서는 여기 뉴 스트랜드라고 돼 있죠. 이 뉴 스트랜드를 기준으로 5' 말단에서 3' 말단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하나가 생깁니다. 신장 단계에서 주형이 되는 두 DNA 가닥이 역평행 구조였죠. 역평행 구조인데 신장도 역평행 구조로 진행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5' 말단과 3' 말단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복제도 5'에서 3'으로 진행되므로 새로 합성되는 DNA도 역평행으로 신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제 방향이 복제 원점, 복제 원점, 복제 원점을 기준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5'에서 3' 방향이 복제 방향과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에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각조각 여기서 조각조각 이렇게 복제가 되죠. 조각조각 복제하는 가닥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가닥을 지연 가닥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기서 DNA 중합 효소의 DNA 이동 방향과 복제 방향이 같은 가닥을 선도 가닥이라고 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연 가닥과 선도 가닥을 구분하는 방법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NA 복제는 5'에서 3'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제 분기점의 이동 방향이 복제되는 DNA 기준의 3' 말단과 같으면 선도 가닥이고 반대로 이제 복제 분기점의 이동 방향이 복제되는 DNA 기준의 5' 말단과 같으면 지연 가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복제되는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인데 여기서 새로 생기는 이 DNA가 복제되는 모습을 여기서 살펴보면 여기서는 DNA 복제되는 방향이 이제 3' 말단이 여기 존재하죠. 근데 이 반대쪽은 5'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이 존재하는 것은 아까 선도 가닥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선도 가닥이고 여기가 지연 가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도 가닥과 지연 가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도 가닥은 지연 가닥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효소가 붙어서 DNA 복제를 진행하면 복제 분기점이 그냥 공간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도 가닥은 DNA 폴리머레이즈 3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복제 분기점과 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쭉 연속해서 DNA를 합성합니다. 그러므로 프라이머도 한 개만 필요합니다. 지연 가닥은 선도 가닥보다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효소도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DNA 폴리머레이즈 3, DNA 폴리머레이즈 1, DNA 라이게이스를 사용합니다. 지연 가닥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조각조각 복제를 합니다. 이렇게 지연 가닥에서 나타나는 짧은 DNA 절편을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카자키 절편마다 프라이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개의 프라이머만을 필요로 한 선도 가닥과는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지연 가닥에서 어떻게 DNA가 복제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프라이메이스가 프라이머를 형성하고 DNA 폴리머레이즈 3가 이제 오카자키 절편을 형성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RNA 프라이머에 도달하면 DNA 폴리머레이즈 3가 이제 분리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오카자키 절편을 형성하다가 끝이 나면 DNA 폴리머레이즈 1이 RNA 프라이머를 DNA로 바꿉니다. 그런 후에 DNA 라이게이스가 오카자키 절편끼리 결합을 형성시키면 지연 가닥에서 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오카자키 절편이 형성되는 순서는 이 복제 원점에서 가까운 순서입니다. 이제 이렇게 DNA가 어떻게 복제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선하는 기작이 있는데 이를 DNA 수선 기작이라고 합니다. 잘못 형성된 염기를 효소를 이용해 수선하는 부정합 수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클레이스가 이제 손상된 DNA 가닥을 중심으로 두 지점을 절단하고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고 그리고 DNA 중합 효소와 DNA 연결 효소를 이용하는 뉴클레오타이드 절제 수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다른 거에 비해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알게 된 그 DNA 복제 과정을 생각해 보면 지연 가닥에 오프라인 말단을 완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로스트 DNA라고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핵 생물이 아닌 진핵 생물과 같은 선형 DNA 복제 해설을 말하는 것인데요. DNA 합성 효소를 위한 이제 3' 말단이 없으면 프라이머가 제거되어도 DNA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로스 DNA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DNA 말단을 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복제를 이제 만약에 한 번만 한다면 그 정도 없어지는 것은 이제 괜찮다고 막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DNA 복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이런 DNA 복제 시스템으로부터 염기 서열이 손상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말단에 텔로미어라는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이 존재합니다. 아마 텔로미어라는 것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텔로미어는 반복적이고 짧은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입니다. 이러한 텔로미어 덕분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유전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염색체입니다.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에 따라서 구성하는 DNA가 다릅니다. 원핵 세포는 한 개의 이중나선 원형 DNA로 이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단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핵 세포는 하나의 선형 DNA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단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DNA와 단백질의 복합체를 염색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염색체가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DNA 이중나선이 히스톤에 감기게 됩니다. DNA 이중나선이 히스톤에 감기게 되고요. 네 종류의 히스톤이 있는데요. 이제 네 종류의 히스톤이 각각 두 개씩 총 8개가 이제 DNA를 감습니다. 이렇게 DNA가 감긴 히스톤 단백질을 이제 뉴클레오섬이라고 합니다. 이제 뉴클레오선을 기본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염색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염색질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질 염색질은 매우 응축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 염색질은 덜 응축되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질 염색질은 응축이 잘 되어 있어 효소들의 접근이 어려워 유전자 발현이 적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전자 기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들어봐 주세요.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DNA 클로닝입니다. DNA 클로닝은 특정 DNA를 증폭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세균을 사용해서 DNA를 이제 증폭시키는 거죠. 세균은 주요 유전 정보를 담당하는 DNA와는 별개로 플라스미드 들어보셨죠? 플라스미드라는 원형 DNA를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DNA 클로닝을 할 때 이 플라스미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생물에 내가 원하는 DNA 서열을 집어넣기 위해서 운반체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플라스미드고 이때 주입되는 특정 가닥을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 클로닝은 세균의 플라스미드를 벡터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 제대로 들으신 분이라면 궁금증이 이제 하나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DNA 서열을 어떻게 집어넣는가?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이제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제한 효소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제한 효소는 특정 염기 서열을 인지하고 절단해서 이제 세균 세포를 보호하는 효소인데요. 제한 효소가 특정 염기 서열을 절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아까 그 DNA 클로닝에서 원하는 DNA 서열을 집어넣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한 효소가 제한 효소 자료를 인식한 후에 특정 염기 서열을 절단하고 다른 염기 서열이 결합이 되어 재조합 DNA를 만드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플라스미드를 제한 효소를 이용해 절단합니다. 그런 후에 넣어줄 원하는 DNA도 똑같은 제한 효소로 절단합니다. 똑같은 제한 효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같은 제한 효소를 넣어 주어야 같은 제한 효소 자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미드의 자른 부분에 원하는 DNA를 넣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물론 라이게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용어들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 그림에서와 같이 제한 요소를 사용한 방법을 엇갈림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엇갈림 방법으로 절단하면 이제 점착 말단이라는 말단을 가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젤 전기 염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DNA를 분석하기 위해 DNA를 분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젤 전기 염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DNA가 음전하를 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DNA가 음전하를 띈다는 사실을 이용한 방법으로 전극을 걸어 주어서 DNA를 이동시킵니다. DNA 조각의 길이는 다 제각기일 것입니다. 엄청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겠죠. 이렇게 DNA 절편의 크기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달라집니다. 짧은 절편들은 멀리까지 이동하고 긴 절편들은 짧게 이동하여 DNA 길이 순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DNA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데 DNA의 길이의 차이가 이동 속도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DNA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데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PCR,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이죠. PCR을 이용해서 특정 유전자 서열을 빠르게 증폭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제 텍 폴리머레이즈랑 이제 DNA 프라이머, 주연 가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PCR은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분해, 결합, 신장.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계속 순환하면서 빠르게 증폭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분해 단계에서는 열을 가해 온도를 높여 DNA 가닥을 단일 가닥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결합 단계에서는 온도를 낮춰 DNA 프라이머가 염기 서열과 결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텍 폴리머레이즈를 쓰는 이유는 이제 높은 온도에서도 활성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텍 폴리머레이즈를 사용해서 신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PCR을 할 때 온도를 정리하자면 여기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정리해놨어요. 분해 단계에서는 온도를 높이고 결합 단계에서는 온도를 낮추고 신장 단계에서는 온도를 다시 높여줍니다. 이러한 PCR을 거치게 되면 하나의 순환당 2의 n 제곱만큼의 DNA 분자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무척 빠르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번의 순환을 거쳤다고 치면 2의 4제곱이니까 16개의 DNA 분자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13단원에 대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오픈 톡방 링크로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픈 톡방 링크는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지루하셨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